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 그리고 열대야로 인해서 입맛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운도 없고 이런 분들 있으시죠? 오늘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는요. 자, 일단 입맛을 돋울 수 있는 맛있으면서 시원한 여름 보약 김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살펴보죠. 김혜원 캐스터, 바깥 날씨는 어떤가요? 네, 오늘은요, 이 강한 소나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구름만 잔뜩 끼어 있는데요. 오늘 일부 지역으로 비가 집중되면서 지역별로 강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실 때 보다 튼튼한 우산을 챙기시는 걸 권장합니다. 한편 비로 인해 오늘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반짝 떨어집니다. 서울 낮 기온 32도가 예상되는데요. 우선 자세한 소나기 예보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납니다. 당장 오늘까지 충남과 호남은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60mm가 되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돌풍 결합과 함께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32도로 어제보다 3도쯤 낮아지며 폭염주의보 수준인 33도를 밑돌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28.6도로 열대야가 1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32도, 강릉 3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대구, 광주 36도, 전주 35도로 남부 지역은 여전히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으로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은 바닷물 높이도 높게 나타나니까요.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내륙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말복이 있는 다음 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은 비로 인해 더위를 잠시나마 덜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소나기가 집중된다고 하니까요.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니시고 차간 거리도 평소보다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드리는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Q&A. 오늘도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소식. 오래전에 이제 여러 은행을 거래했을 경우에 내가 통장을 만들어닌조차 가물가물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묵혀있는 내 통장을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 이름이 내 계좌 한눈에라는 서비스인데요. 네. 작년에 금융감독원이 정말 초대형 역작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융기관을 다 연동을 시켜서 나는 모르지만은 이미 돼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히트를 쳤죠. 네네. 근데 시중은행도 됐고 뭐 우체국 새마을금고까지 다 됐는데 안 됐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저축은행이었었거든요. 이게 바로 9일 어제부터 이제 저축은행 거의 79곳의 저축은행까지도 이 서비스에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축은행에서도 내 명의로 돼 있는 계좌에 얼마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어제 오늘 저 지금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2금융권까지도 확대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 저축은행까지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잠자고 있는 돈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특히 이제 저축은행은 고액 휴먼 남은 계좌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 380만 개에 1,480억, 1,500억 정도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채로 가만히 뒀습니다. 이것은 뭐 예금 이자 더 받으려고 둔 돈이 아니라 거의 본인들이 모르고 둔 돈일 텐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중에 한 13,000 계좌 정도는 100만 원 이상이 들어있는데 이 100만 원 이상 들어있는 돈이 1,200억.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이상 관심도 없는 돈이 1,400억, 1,500억인데 이 중에 1,200억은
100만 원 이상 돼 있는 계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축은행에 혹시 계좌 튼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서비스 이용하시면은 혹시 압니까? 갑자기 목돈이네요, 목. 200만 원이 나올지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두 가지 방법이에요. 네. 첫 번째 홈페이지. 이 뭐 금융감독원을 들어가셔도 되지만 아예 파인이라는 홈페이지를 치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내 계좌 한눈에라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단 저 서비스에는 공인 인증이나 휴대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쭉 내 이름으로 된 계좌 무슨 은행 있는 걸 찾아보시면 되겠고 모바일에 가셔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또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본인 인증하시고 이제 계좌 찾아가지고 얼마 들었나 보시면 될 텐데 약간 안타까운 것은 이제 시중 1금융권은 바로 어떤 뭐 A은행에서 파악이 됐잖아요. 내 계좌이체가 즉석에서 됩니다. 네. 그러나 저축은행은 이 연동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본인 명의의 계좌에 한 200만 원 있다. 확인하시고 해당 저축은행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저 서비스가 시간이 있는데요. 예. 아침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막 들어가시면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금 1시간 정도 기다리셨다가 네. 9시 되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보신 다음에 네. 여유 있게 들어가시면 그렇습니다. 되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 근데 문제는요, 이 온라인상으로 너도 나도 조회를 하다 보면 이 서버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1월에 정말 처음 출시됐을 때는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약간 잠잠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저축은행 이제 신규 오픈 어제는 되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오늘 저녁 아니면은 또 기대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좋잖아요. 네네. 내일쯤도 들어가 보시면은 서버가 다운되거나 막히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에 다시 한번 빨간불이 켜졌는데 네. 이번에는 우유값이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유 가공업체 1위죠. S 이제 우유가 오는 16일부터 우유값을 3.6% 인상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1리터로 하면은 한 2,500원 정도라면 80원에서 한 90원, 100원 정도가 더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요즘에 우유를 마시는 분들, 우유 소비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수요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네네네. 우유를 안 마시면 우유 가격은 떨어져야 떨어져야죠. 되는데 네. 왜 갑자기 우유값을 올린다라고 하느냐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유가공 업체들의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2013년 이후 5년 만에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비가 많이 그동안에 늘었다. 이 비용 증가가 있고 두 번째가 원유 가격의 상승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 하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이 원유 가격과 우유 가격 책정이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농 농가에서 저절자 가지고 원유가 나오면 네. 이 원유를 우유 제조 업체가 사서 이제 우유를 만드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예. 이때 수급을 위해서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걸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낙농가가 네. 우리는 우유 사용량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우유 안 마신다고 하지만 낙농가에 쉽게 말하면 이 젖소 키우고 젖자는 이 비용이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올랐고 이것 때문에 우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제조업체들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S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올리지는 않을까.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 1등 업체가 올리면 따라가죠. 한 달 있다가 2등 업체, 그런 다음에 왕창 다 올리는데요. 네. 현재 그 M 유업 같은 경우에는 검토 중이다. 이 표현은 아마 거의 16일 이후에 S 우유 올리면 아마 올릴 것이다라는 쪽인데 N 유업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뭐 우리는 올릴 생각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글쎄요, 이제 앞으로 전체 이 우유 가공업체들이 다 올릴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문제는 우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를 원료로 만드는 것들도 예. 오르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인데 네. 많은 분들 이것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을 보는 시전해 주시죠. 요즘 이제 워터파크 많이 가실 텐데요. 이 충격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워터파크 수질이 뭐 세계적인 평균보다도 조금 안 좋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심지어 이 빅 워터파크, 4대 빅 워터파크의 수질 역시 이 WHO 기준보다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시원한 인공 파도에 몸을 맡긴 사람들이 함성을 내지릅니다. 여름철 대표 피서지 워터파크. 하지만 수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늘 불안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샤워를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어요.
수영장 갔다 오면 약간 발진 같은 거 가렵거나 따갑거나 수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유명 워터파크 4곳에 대해 수질 검사를 한 결과 결합 잔류 염소가 미국과 WHO 기준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합 잔류 염소는 사람의 땀과 소변이 소독제인 염소와 결합해 만들어지는데 피부병이나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수질 검사 항목에는 빠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누 등을 이용해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워터파크 수질 검사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김남준입니다. 주부들을 위한 다양한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맛이 없어지면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축축 처지고 네. 이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네. 밥심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여름철 이 폭염으로 지친 이 기력에는 제철 식재료만큼이나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은 정말 입맛이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여름 네. 보약 김치. 김치 그러면 우리에게 워낙 친숙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신효섭 셰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현수 셰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영주 식품영양 박사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여름 보약 김치인데 김치. 네. 실제로 여름철 식재료가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제철 식재료는 사실 그 계절의 기운과 자연의 향기를 받아서 네. 맛뿐만이 아니라 영양을 듬뿍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은 제철 그 식재료 음식을 드시면서 계절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너무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름에 이제 수분, 미네랄 이제 보충이 필요하고 또 몸에서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제격인 것이 이제 여름 과일과 채소인 거고요. 네. 수분을 보충해줄 뿐만이 아니라 뭐 갈증 해소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이제 피로 해소까지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중에서 선생님 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밑반찬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신 셰프님, 네, 네. 김장은 겨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김장은 이제 찬바람이 좀 들 때쯤 네.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여름 이때쯤 철에, 되면은 네. 사실 좀 약간 색다른 김치, 좀 신선한 아. 김치가 좀 입맛에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한국인 밥상에 이 김치가 없으면 또 왠지 모르게 서운하고 또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별미 김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노래도 했죠.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만약에 김치가 네. 없었더라면. 자, 그러면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어떤 특별한 네. 김치인 것 예.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김치는요, 예. 소박이에요. 소박인데 소박이. 보통은 이제는 오이로 오이로 많이 하죠. 소박이 네. 하시잖아요. 소박이는 오이랑 단어가 맞죠? 맞죠. 네. 근데 오늘은 고추 소박이입니다. 고추는 전이랑 맞죠? 그렇긴 하죠. 근데 요거를 한번 또 드셔보시면은요, 네. 이 매력에 정말 퐁당 그래요? 빠지실 겁니다. 고추 소박이? 네. 저도 저도 하나씩 고추는 기대되네. 사실은 된장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 것만 맞아요.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김치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제 고추를 여름에 먹으면요 왜 정신도 들고 기운이 확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A도 많고 C도 많고 뭐 항산화 성분까지 가득인데 왜 고추의 매운맛으로 유명한 성분이 하나 있어요. 캡사이신. 어떻게 하셨어요? 야, 우리 대충 그런 걸 많이 모르는 게 알아요. 우리 없어요. 김여덕 씨는 모르시는 게 네. 없네요. 이 캡사이신이 사실 왜 우리가 화날 때 매운 거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해줘서 사실 여름에 기운도 주면서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김치를 만들어 주실 것 같네요. 네, 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매운 고추를 활용하나요? 아니면은 고추는 개인적인 취향대로 조금 해주셔도 되는데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저는 청양고추. 그렇죠. 근데 이제 청양고추 자체가 워낙에 네. 좀 작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소박이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이 소박이를 좋아하니까 네. 저는 오이고추. 오이고추. 그래서 되게 크잖아요. 그럴 줄 알고 또 오이고추를 준비. 아, 오이고추예요? 네, 오이고추를 준비했습니다. 야, 자, 이렇게 길이가 오이고추를 네.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오이고추를 한번 절여야 돼요. 절이기 전에 손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끝부분과
그리고 이쪽 앞쪽 부분을 살짝 칼집을 좀 칼로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씨를 제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씨 제거할 때 씨가 아무래도 조금 약간 매운 맛이 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손이 따가울 수가 있으니까요. 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 티스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긁어내는군요. 그렇죠. 이걸로 이렇게 쓱 긁어냅니다. 씨는 다 제거하는 걸로. 네. 근데 요즘에 폭염 때문에 채소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런 오이고추는 좀 잘 익은 걸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일단 햇빛이 네. 너무 강하면 물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물을 수도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병충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표면을 잘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알록달록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꼭지 부분이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밖에 있는 것들은 좀 건조가 좀 돼요. 그래서 좀 빼짝 말라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오이 고추들은 네. 수분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셰프님처럼 그렇게 씨를 발라내니까 정말 네. 편하네요. 편하죠. 이거 정말 편해요. 네. 티스푼이 여러 군데 쓰이는군요. 그러게요. 이렇게 만약에 안 하시면은 그 보통 이제 무의식적으로 요리를 네. 하시다가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데 만지시는 맞아요. 분들 계세요. 비비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화끈화끈거립니다. 거기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그러게요. 나도 모르게 땀을 상상만 훔치는 해도 경우가 있는데. 아찔하네요. 맞아요. 네. 아, 그러면 이게 눈이 엄청 매워지거든요. 저도 이제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런 걸 이제 대비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고요. 전문가인 셰프도 그러는군요. 그럼요. 예. 자, 지금 이렇게 고추를 좀 손질을 좀 해놨습니다. 네. 이거를요, 미지근한 소금물, 약간 따뜻한 소금물에다가 미지근한 소금. 절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한 5일 정도는 아삭아삭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담궈 놓을 거예요. 미지근한 미지근한 소금물. 김치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절이시는 거네요. 네, 절여주는 건데 아무래도 그냥 소금 뿌리는 것보다 소금물로 해서 좀 더 시간을 빨리 해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10분 정도 두신 다음에 요번에 한 번 더 아삭아삭함을 살리기 위해서 네. 제가 바로 얼음물에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미소. 그렇죠. 미지근한 소금물에 담궈놨다가. 미소. 무슨 말인가요? 미소를 넣어드리니까 미소에다 주신 다음에 담궈놨다가 네. 건져서 바로 소금물에 냉찜질. 넣어주시면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한 열흘 정도는 더 이게 소금 아삭아삭한 맛이 좋아집니다. 고추가 깜짝 놀라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왜 소면 삶아서 왜 쫄깃쫄깃하게 하기 위해서 얼음물로 찬물에 찬물 샤워. 씻는 네, 거야. 똑같은 방식이네요. 전 박사님이 이론적으로 많이 하세요. 저는 이론만 알아요.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조금 절여놨고요. 절이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절여놓은 거예요. 약간 요게 짠맛도 배 있겠네요. 그렇죠. 살짝 짠맛도 배어 있고 사실 김치라는 것 자체가 약간 절여진 상태에서 요리를 해주셔야지 훨씬 더 보관도 오랫동안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 이렇게 발효도 잘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소금에 절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고추에다가 뭔가 속을 넣으면은 왠지 겉돌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속은 양념이 돼 있는데 네. 겉은 생이니까 그러네요. 이게 겉도는 느낌이고 이게 김치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상. 네. 자, 그러면 이제 소를 좀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일단은 소를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양념을 좀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양념은요, 이 매실청, 그리고 액젓, 그리고 고춧가루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찬밥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보통 어머니들 집에서 풀 쓰시잖아요. 맞아요. 네. 물론 풀 쓰는 요리도 좋지만 저희 오늘은 풀을 만들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좀 더 간단하게 찬밥을 좀 넣어서 양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다 가는 건가요? 네, 요거를요. 특이한 방식이네요. 자, 그냥 다 넣어주시면 돼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액젓. 액젓. 자, 액젓은 개인적인 까나리? 취향대로 뭐 넣으셔야 되는데 저는 뭐 까나리나 뭐 멸치 까나리. 액젓 네. 넣으시면 되고요. 시청. 매실청. 그리고 밥을 한 숟가락 정도만 찬밥. 넣어주시면 돼요. 찬밥. 이게 왜냐면은요. 그 양념이 이게 네. 잘 달라붙어야 돼요. 네. 소박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양념이 겉도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밥을 넣어주면은 접착제 역할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왜 찬밥이죠? 뜨거운 밥 안 됩니까? 뜨거운 밥은요 양념의 맛을 변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찬밥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살짝 익힐 수가 있군요. 그리고 양념을. 찬밥이 더 오히려 점도가 좋습니다. 오. 자. 네. 양념을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찬밥이냐 뜨거운 밥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진다는 맞습니다. 거를 그리고 우리가 알 저는 수가 있네요. 풀죽을 또 쓰는 것도 번거로운데 네. 이렇게 찬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또 새로운 하나의 팁을 배워가는 훨씬 것 같네요. 간편해졌죠. 사실 어머님들 집에서 요즘 더운데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추천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더 편하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어봤고요. 네. 자, 이제는 이제 소박에 소를 넣을 건데요. 일단 부추예요. 부추가 들어가요. 자, 부추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크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썰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양파도 다져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단맛을 아삭거리는 맛을 더 살리기 위해서 사과입니다. 사과를 같이 넣어주시면은요. 양념에도 식감을 고려를 하셨네요. 맛있겠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김치라고 하면 좀 약간 좀 진하고 매콤한 맛으로 드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샐러드처럼 아삭거리는 맛을 살리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양념은 방금 전에 갈았던 거. 이야, 그럼 고추에다 양파, 사과, 부추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영양학적으로는 조화가 잘 맞나요? 그럼요. 이제 각각의 그 먹는 식감도 굉장히 조화롭게 어우러지죠. 아삭아삭하게 뭐 쫄깃쫄깃해. 그런데 실제로 비타민 C가 가득이에요. 그리고 고추에 또 담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로서 비타민 C 덩어리라기보다는 비타민 C 진짜 폭탄. 우리가 자외선에 지친 여름 피부를 재생시키고 그 개선시킬 수 있는 정말 미녀는 고추 소박이를 좋아해. 그렇게 말해도 좋을 만큼 소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미녀가 석류가 아니라 고추 소박이. 셰프님의 고추 소박이네요. 제가 그 정도 생각은 안 하고 만든 너무 해몽을 잘해 주셔가지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양념 소를 만들었는데요. 꼭꼭 눌러서 양념하고 어우러질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사실 요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밥 비벼 먹어도 그럼요. 여기다가 그냥 밥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는 준비해 놓은 고추에 안에다가 애곡하게 넣어주세요. 이게 넣는 게 중요하네. 요거 만든 다음에 바로 먹는 게 맛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오이 소박이 같은 건 약간 절여줘도 맛있거든요. 그렇죠. 익히는 거죠. 놔둔 다음에 먹어도. 사실 오늘 이름이 김치잖아요. 김치는 뭐니 해도 숙성과 그 발효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드시면은 약간 샐러드처럼 드실 수 있고요. 좀 하루 정도 상온에서 놓고 보관해서 드시면은요 또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참 김치가 참 재밌는 게 이 또 겉절이 맛하고 익은 김치랑 맛이 좀 다르잖아요. 내는 맛이 또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취향대로 조금 약간 나는 오늘 좀 약간 고기나 육류 같은 것들 드실 때 조금 상큼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해서 드시고요. 맞아요. 조금 더 나는 밥 반찬으로 드시고 싶다 하시면은요 좀 익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향대로. 그렇죠. 어떤 분은 바로 만들어서 먹는 겉절이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익은 김치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아삭한 거는 그거 좋아하는 분 드시고 또 놔뒀다가 다음에 또 다른 맛도 느껴보고. 그래서 제가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익혀놓은 게 있어요? 익혀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옆에 좀 네. 야, 또 김치 이게 어느 정도 익혀주신 건가요? 이게 하루 정도만 숙성해놔도 확실히 느낌이 좀 달라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냄새와 향이 좀 달라져요. 어디. 저를 위한 시간인가요, 이제? 한번. 자, 저는 오이 소박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추 소박이는 처음 봅니다. 별미입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봐요. 여름철에 딱 드시면 딱 좋을 만한 김치죠. 아유, 그냥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소박이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더 많이 집중해서 그 시청자분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드셔보세요. 아삭아삭 소리도 들려요. 야, 오이 소박이하고 완전 다른 느낌인데요? 조금 더 아삭아삭한가요? 식감이 아삭아삭하죠. 이게 숨이 다 죽은 줄 알았더니 하루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추가 살아있네요. 그래서 저희 오늘 한 것처럼 살짝 미지근한 따뜻한 그 소금물에 담근 다음에 얼음물에다 바로 넣어주시면요. 조금 더 보관이 오랫동안 가능하시니까요. 훨씬 더 드시는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아까 사과를 넣으셨잖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있어서 좋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레시피는요. 이렇게 아이들 위주로 좀 만들어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고춧가루를 넣었지만 고춧가루를 빼고 해주셔도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맵지 않아요. 근데 고춧가루는 약간 들어가야 색깔적으로 봤을 때 맛있어 보일 것 같아요. 자, 요 고추 소박이 레시피가 다시 한번 준비가 돼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다. 고추 소박이. 저는 아까 레시피 나가는 동안에 한 입 더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딱 더울 때는요. 뭔가
청량하면서도 약간 아삭거리는 맛을 좀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하루 익힌 거죠? 약간 상온에 좀 놓고 살짝 익으면 냉장고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지금 되게 시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름철 그 기분이 입맛을 돋우는 데 좋아지고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두 번째 만들어 주실 여름 김치는 뭘지도 기대됩니다. 기대되네요, 이번에는. 여름철 과일 대표 과일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수박 있고, 자두, 살구, 참외. 수박, 참외, 복숭아. 맞습니다. 네. 마지막에 나왔는데 복숭아가 요즘에 정말 제철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복숭아 깍두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깍두기요? 복숭아로 깍두기를? 네. 신개념인데요. 신개념이죠. 와. 저도 요거를 이제는 최근 들어서 했는데 약간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고요. 약간 샐러드처럼 드실 수 있는 레시피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요거는 딱 한 번 딱 먹을 때 입맛에 그 복숭아 향이 쫙 퍼지는 게 매력적입니다. 자, 빨리 만들어 보죠. 네. 자, 이거는 정말 레시피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요? 간단해서 일단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조금 더 올려놓고요. 복숭아를 일단 깍둑썰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복숭아를 일단은 깍둑썰기로 좀 썰어주시고요. 복숭아를 이때 골라주실 때는요, 좀 단단한 거. 그래야겠네요. 단단하다 못해 딱딱한 거. 흐물흐물하면 아무래도 퍼질 테니까. 네. 복숭아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딱딱한 걸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일단 저는 양념장을 조금 만들도록 할 건데요. 뭐 고춧가루와 액젓 그리고 뭐 약간의 뭐 물도 있는데 이게 사이다예요. 네, 사이다를 제가 양념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를 넣는 이유는요. 사이다가 포인트네요. 들어가면 굉장히 청량감이 생기고 약간 뭐랄까요 톡톡톡톡 튀기는 약간 그런 맛이 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이다를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문득 교수님의 표정을 봤는데 흐뭇하게 보고 계시네요. 복숭아 좋아하시죠? 아니, 그리고 복숭아 좋아하는데 셰프님의 손이 하나하나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더군다나 김치가 그래서 정말 너무 흐뭇해요. 야, 복숭아로 김치를 만드는 것 자체가 깍두기 그것도요. 아까 왜 고추에 는 또 사과, 뭐 양파, 부추를 넣어서 소를 만드셨는데 복숭아로 또 깍두기를 만드신다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요. 무슨 맛일까? 이게 양념이랑 버무려지면. 이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고춧가루를 한 2큰술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액젓이에요. 이런 궁금증도 생기네요, 갑자기. 셰프님께서는 어떤 고춧가루를 쓰십니까? 저는 뭐 태양초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는 고춧가루를 반반씩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안 매운 거 그리고 매운 거를 반반씩 팁이네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적당하게, 그죠? 왜냐하면 그냥 매운 것만 하게 되면 김치가 너무 톡 쏘는 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좀 섞어서 해주시면 색깔도 이쁘고요. 그리고 색깔을 좀 더 이쁘게 내고 싶다 하시면요, 고춧가루 한 가지를 곱게 갈아서 사용하시는 게 색깔이 훨씬 더 이뻐집니다. 나는 그냥 툭 던진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답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저희가 이제 그 대운 없는 질문들을 많이 오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자, 그리고 양파 갈은 거 그리고 저희 다진 마늘 넣었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에서 드시는 사이다를 같이 넣어서 양념장에 같이 넣어줄 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네요. 물이 아니라 사이다. 일단은 양념장에 사이다를 넣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요. 아무래도 복숭아 김치는요, 오랫동안 두고 먹는 김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먹는 거죠. 그렇죠. 무가 발효되면서 나오는 톡 쏘는 맛을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주는 바로 사이다, 청량한 걸 넣어주면 탄산이 좋고요.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머님들 뭐 약간 사이다의 단맛 같은 거 좀 걱정되신다 하시면은 탄산수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넣으신 게 쪽파인가요? 네, 쪽파입니다. 쪽파 그 셰프님께서 아까 고추 소박이의 소도 약간 신세계를 보여주시더니 복숭아 하고 또 쪽파를 같이 어울러지게 하시네요. 근데 이 쪽파하고 복숭아가 둘 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요. 여름에 우리가 이제 찬 음식 먹고 뭐 위장장애 같은 거 있으신 분들께도 속을 따뜻하게 균형을 맞춰주고 오히려 대사를 좋게 해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네요. 복숭아는 뭐 워낙 또 제철 과일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복숭아가 또 알칼리성 체질을 만들어주는 알칼리성 대표적인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몸에 뭐 신진대사도 좋아지게 하고 뭐 혈관 건강도 지켜주니까 우리 여름 건강, 뭐 면역력까지 다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자, 양념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다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복숭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버무리면 끝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김치가요. 정말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네. 양념장 만드는 게 어려워요. 손도 좀 많이 가긴 네, 하죠. 여기에 하지만 따라서 어떤 맛이 나느냐. 네. 뭐 예를 들면 젓갈을 넣느냐 맞아요. 빼느냐. 그렇죠. 딴 걸 뭘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니까. 근데 오늘 셰프님이 이제 신세계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쉬운 김치. 저는 그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김치를 이렇게 약간 색다른 김치를 하게 되면은요. 그 아무도 모르는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기 어필하기 좋습니다. 아, 이런 거 모르시냐고 하면서 예. 신세계를 제가 아니 보여드릴 수 요즘에 있습니다. 복숭아 김치는 기본적으로 먹는 건데 모르죠. 네. 약간 허세적인. 나만 만들어봤으니까 네, 약간 맞습니다. 허세가 들어갈 수 있는. 네. 근데 요즘에 많은 게요. 요즘에 당근으로도 김치 많이 담그시고요. 당근 고구마 이런 걸로도 그러니까 많이 약간 합니다. 단단한 걸로는 다 예. 만들 수가 있네요. 고정관념을 예. 깬 음식이네요. 네. 그러네. 그리고 얼핏 봐도 정말 깍두기하고 예. 비슷해요. 이게 만약에 복숭아라는 거 안 네.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냥 무로 만든. 그래서- 먹어보기 전에는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네. 이거 무슨 맛이야? 막 그러고 혹시 무딘 사람들은 이거 먹은 다음에 복숭아 맛 나는 이 무는 어디 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렇겠네요. 있겠네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이 네. 됐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완성됐는데 아. 한번 이것도 한번 시식을 좀 먹어봐야죠. 해보시죠. 네. 요거는 이제 많이 익히면 물러져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요거는 바로바로 여기서 제가. 자. 네. 어우. 어머. 이건 네. 무슨 이거 맛일까요? 밥이 필요 없다. 단짠이죠. 내가 봤을 때 아, 단짠. 이것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김치는요, 뭐 매번 이렇게 저장 음식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정말 샐러드처럼 쉽게 만들어서 뭐 그냥, 다양한 음식과 같이 이렇게 좀 곁들이시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제가 생각났어요. 네. 양념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네. 이거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그때그때 복숭아라든지 이런 거 제철 그렇죠. 재료들을 가지고 그때 만들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양념 숙성되어가지고 네. 더 맛있겠네요. 네, 그리고 확실히 사이다가 들어가서 그런지 네. 뭔가 청량감이 느껴지네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숭아 깍두기까지 만들어봤습니다. 네. 자, 다음 들어가 보죠. 어떤 네. 김치입니까? 마지막 요리. 다음은요, 이번에 참외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것도 참외예요? 참외까지 나왔어요. 참외로는 뭐랄까? 자, 참외로는요, 네. 물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겠다. 요거는 네. 저희 저희 네. 애기들이 3살, 4살인데 네. 먹기 딱 좋습니다. 아, 딱 좋아서 그러네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외도 과육이 조금 단단한 편이니까 네. 물김치를 만들면 맞습니다. 딱이겠네요. 사실 과일이 다 맛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다 보면은 좀 달지 않은 것들은요, 이런 식으로 그럼요. 김치로 활용해 보시면은요, 네. 너무 좋습니다. 참외도 어떤 건 달지만 어떤 거는 저 장마철에 나온 참외 같은 거는 맛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 물맛인지. 밍밍한 물 그런 같기도 맛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 이거 보시면 참 좋습니다. 버리기도 애매하고 네. 뭐 이런 경우 있죠. 자, 네. 일단은 제가 좀 절여놨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절여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참외예요? 네, 참외랑 무, 당근을 같이 넣었어요. 섞어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집에 있는 채소들, 좀 단단한 채소들 다 사용하시면 네. 됩니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어요. 절인다는 거는 그냥 소금물에다가 네, 아무래도 그냥 소금에다 절이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소금물을 좀 진하게 해서 담가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네. 좋아요. 김치가 익으면서 짠맛은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네. 약간 짭조름하게 절여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절인 거는 얼마 정도? 보통은 1시간 이상은 절여주시는 게 이상. 제일 좋아요. 네. 소금에다 1시간 정도 절여주시면 수분이 쫙 빠지면서 네. 오히려 약간 참외가 꼬독꼬독해지고 무도 부드러워지니까요. 1시간 정도는 그래도 담가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참외도 여름철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잖아요. 저는 참외로 사실 장아찌를 만들어 먹기는 했었는데요. 아. 이렇게 물김치를 만들어서 먹게 되면 오히려 여름에 내 몸에서 요구하는 영양소를 다 보충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보통 90% 정도 있어서 와. 네, 수분 보충에 정말 좋은 거고요. 뭐 칼륨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염분도 빼줄 수 있는 거고 또 섬유소가 들어있어서 포만감까지 줄 수 있으면서 네, 네. 또 100g을 먹어도요 45칼로리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다이어트 물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그 물김치 그러면은 네. 사실 제가 잘 몰랐어요 지금까지 요리를 안 하니까 절이지 않고 그냥 담그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물김치니까. 이게 사실 절이지 않으면은 나오는 채소에서 나오는 물들이 생겨서 네. 맛이 좀 희석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절이는 나중에 되면은 간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발효에도 좀 약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발효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동치미에 시원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 안 생깁니다. 그 동치미도 다 물을 절였다가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셰프님,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물김치 담글 때 설탕을 되게 많이 넣으시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셰프님 그 설탕 안 넣으시네요. 사실 소금
이것만으로 해서 충분하고요. 오늘은 좀 약간 당분이 좀 빠진 레시피를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들 보통 좀 달콤하게 하시고 싶어서 설탕도 넣으시지만 네. 보통 그 뉴스가라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사카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넣으세요. 근데 사카린 같은 거 안 넣으셔도 굉장히 건강한 단맛을 내도록 오늘 제가 한번 레시피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배예요. 천연 단맛. 네, 천연 단맛을 대표주자. 내기 위해서 이 배를 조금 많이 넣을 겁니다. 그래서 배를 일단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천연 단맛이니까. 그래서 제가 설탕을 안 넣는 셰프님을 위해서요. 사실 네. 건강한 단맛을 낼 수 있는 네. 비법을 가지고 왔어요. 뭐예요? 네. 보여드릴까요? 뭐예요? 그게 아까 제가 비법인데요. 네. 공개를 안 하고 사실 끝까지 스켜놓으려다가 보여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배에 갈았다라고 했는데 예. 배, 바로 참외, 양파. 그렇죠. 천연 단맛 삼총사였군요. 요거를 세 개를 한꺼번에 섞는 게 좋나요? 사실 섞어서 만드는 게 좋은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물김치가 너무 맛있어 그리고 먹으면서 내가 혹시 설탕물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이제 단맛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음식이 아닌 것은 거부를 하게 돼요. 네네. 왜 설탕 중독을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건강한 단맛으로 만드는 그 물김치를 셰프님께서 보여주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 세 가지를 섞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쪽에 하나씩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오늘 다 쓰죠. 다 썼어요. 네, 세 가지 다? 아무래도 뭐 양파의 단맛, 배의 네. 단맛으로 네. 국물을 만들고요. 네. 그리고 참외를 이제는 넣어서 참외가 이제 아삭아삭 씹히면서 또 나오는 단맛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세 가지를 오늘 다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여쭤봤냐면 배하고 양파하고는 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양파는 그 양파의 특유 향이 있는데 그쵸. 두 개를 섞으면 달긴 하겠지만 그 향 때문에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들어요. 김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왜 육류들 우리가 찜 만들 때도 배로 연육작용 단맛을 대신하고 또 양파가 매운 어떤 식감을 주면서 네, 오히려 네. 익으면은 또 양파가 단맛을 주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참외가 또 들어갔잖아요. 달콤한 네. 맛에. 네. 이제 단맛, 건강한 단맛으로 오늘 이제 참외 물김치가 탄생할 것 같네요. 네네. 다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예.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보죠. 네, 자 맞습니다. 양파와 함께 같이 발효가 되면은요, 양파의 매운 맛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시원한 맛이 나기 때문에 양파와 배는 꼭 빠지지 않고 꼭 넣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예. 여기에 저는 약간의 단맛을 매실청만 조금 넣을게요. 매실청을 좀 더 추가. 네, 매실청은 집에 어머니들 다 있으시니까요. 자,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는 약간 짠맛을 내게 해주는 게 저도 당연히 액젓을 사용하는데요.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액젓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네. 분들은 그냥 소금으로, 천일염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금을 사용하고 네. 무방하다. 그러니까 단맛만 내면은 또 그게 조화가 안 되니까 그쵸. 약간의 짠맛을 추가시켜 주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여기다가 이제는 이제 국물을 조금 물을 넣어줄 건데요. 그냥 네. 생수를 넣으셔도 좋으시고요. 네. 아니면 다시마 한 장 넣어서 우린 물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시마 우린 물. 어느 정도 넣어야 될까요? 1리터 넣어주시면 돼요. 오, 많이 넣네요, 네. 생각보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내용물도 많고 요거는 이제 저장을 해놓고 오랫동안 드실 수 있어요. 네. 보통 다른 과일은 좀 힘든데 참외는 과육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물김치니까 네. 물이 많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물김치니까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예. 그 이거 이제 시원하게 먹으려면 제 생각에는 물을 좀 얼렸다가 네. 또는 얼음을 갈아서 그래서 왜 우리가 물을 얼렸다가 네. 이렇게 밀대로 밀면 살얼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먹어도 식으로 해서 맛있을 것 넣으면은 같아요. 또 굉장히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드시는 거는 개인적인 취향대로 잘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약간 짠맛을 좀 넣어주시고요. 너무 또 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참외랑 무에서 나오는 그 짠맛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이제 육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재료만 넣어주시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제가 아까 좀 절여 놓은 거를 이제 물이 나왔거든요. 물이 나왔죠. 이걸 다 넣는 건 아니죠, 물까지. 네, 그 물은 좀 예, 제거하시고 같이 넣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머니도 집에 사실 때는 채 같은 걸로 살짝 해서 네. 꼭 물을 뭐 이렇게 김치 담그듯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내지는 뭐 손으로 꽉 짜고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없으신 거죠. 물김치니까요. 네. 자, 이런 자, 식으로 지금 참외, 무, 당근. 네, 야. 네, 그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쪽파를 같이 좀 일종의 넣어주시고요. 고명이죠? 네, 쪽파 같이 넣어주시고 고추도 같이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색깔도 예쁘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물김치는요 바로 드시면은 네. 정말
맛이 이상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숙성시켜 주시는 게 좋은데 요즘 같은 날씨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하루만 딱 상온에다 넣으신 다음에 바로 냉장고에 넣으셔서 살얼음 살짝 띄어서 드시면은요 이 여름철에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숙성을 좀 시켜라. 그렇죠. 셰프님 이거 숙성된 물김치는 가져오셨나요? 옆에 지금 준비가 좀 되어 있는데 제가 옆에 소면을 좀 넣어놨는데 소면이 그 물김치를 다 먹어버렸어요. 아니 이거 뭐 소면을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동치미 국수 먹듯이. 그러네요. 또 다른 요리가 하나 그렇게 드셔도 좋고요. 뭐 만약에 좀 빨갛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다가 그 홍고추를 좀 갈아서 넣어주시면 색깔도 이쁘고 칼칼한 맛이 돌아서 더 좋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가 참외, 지금 그거 참외 이게 한번 참외죠. 네. 참외 맛을 한번 볼게요. 이게 하루 지난 거니까. 단맛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그러면서 아삭아삭 소리가 들려요. 무. 국물. 국수. 참외 물김치 국수가 되었네요. 이렇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별미고요. 또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또 좋은 게 또 이렇게 배에서 나오는 시원한 맛과 양파에서 나오는 시원한 맛들이 어우러져서 국물 또한 굉장히 맛이 좋아집니다. 야, 오늘 여름철 보양 김치 삼총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에 요 물김치는 또 저희가 레시피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 레시피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름 제철 어떻게 보면 식재료 중에 과일로 만드는 그런 김치를 소개해드렸는데 입맛이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별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외에도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아무래도 제철 재료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고요. 요즘같이 더울 때에는 이렇게 좀 시원하면서도 좀 이렇게 저장도 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름에 이 물김치를 만들어서 먹게 되면 하루면은요, 그 몸에 좋은 유산균, 뭐 유익균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도 도와주면서 내 장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을 먹는 그 여름철에 이렇게 뚝딱 정말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김치 활용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네요. 너무 더우면 아우 짜증나 이랬는데 더우니까 발효가 잘 되는군요. 그렇죠. 발효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면서 건강을 지키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기왕이면 어쩔 수 없는 여름이니까. 자, 오늘 여름철 보양 음식 중에 김치 알려드렸는데 자세한 레시피를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도 물김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에는 시원한 음식을 찾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름이면 생각나는 맛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동해안의 명소 경포대에 있는 특별한 맛,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넓은 백사장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동해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경포대. 뜨겁게 달아오른 도시를 떠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다는 이곳에 바로 오늘의 맛집이 있습니다. 하고 여름에 먹는 게 아주 이거밖에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30년 동안 경포대를 지킨 특별한 맛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 동네에 30년 전통의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 30년 맛집이요? 여기 모르면 간첩인데 여기 되게 유명한 맛집 있어요. 바로 저기 있습니다. 경포대를 찾아온 사람이라면 지나치기 힘들다는 맛을 가진 이곳. 자, 지금부터 그 맛의 비밀을 찾으러 출발! 여기가 30년 된 집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의 맛집 제대로 찾아온 게 맞네요. 식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게 역시 경포대를 지킨 30년 맛집답습니다. 기라성 같은 명배우들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인사들까지 사로잡았다는 그 맛의 정체는?
동해에서 나고 자란 해산물로 요리되시겠다. 당연히 물회죠. 메인 메뉴는 물론 작은 반찬 하나까지 맛이 뛰어난 이곳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시원하고 상큼하고 너무 맛있어. 시원하고 상큼하다고요? 이곳을 찾은 손님들이 뽑은 원픽 메뉴는 바로 여름철 별미 중의 별미인 물회. 자고로 물회라고 하면 뭐니 해도 싱싱하고 쫄깃한 회가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바닷물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물고기를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썰어낸 다음 입속에서 아삭함을 살려주는 푸른 채소 위로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물에 소스를 얹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바로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연구한 특제 소스에다가 야채하고 과일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오랜 연구 끝에 만든 이 특급 소스가 물회의 맛을 200% 살려주는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하네요. 한 번도 안 먹어볼지언정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물회. 두 번 다시 말할 게 없네요. 정말 아주 시원하고 여름에 먹는 게 아주 이거밖에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맛의 비밀을 알아볼까요?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행동 지시. 회를 손질하는 바쁜 와중에도 빼먹지 않는 게 있다고 합니다. 커플도 아닌 가족 단위. 보통 우리는 또 한 가지도 이렇게 좀 추억거리라도 만들어주더라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세심한 손길에 어찌 반하지 않을 소냐. 자, 생선살에서 탄생한 장미보다 더 아름다운 꽃잎의 출동이요. 뽀얀 꽃잎 한꺼풀 벗겨내어 상추잎에 올려 야무지게 한 쌈을 빚어내니 말이 필요 없는 천상의 맛이 향연처럼 입속으로 펼쳐집니다. 맛있어요. 바로 즉석에서 요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가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먹는 재미에 푹 빠지다 보면 반찬들이 바닥을 드러내기 십상인데요. 사장님, 저희 반찬 좀 더 주시겠어요? 이거 한두 가지도 아니고 거의 상차림을 새로 하는 셈인데 사장님 이렇게 아낌없이 주셔도 괜찮으세요? 반찬 리필은 제한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무한 리필입니다. 음식에 인색하게 보면 그거는 거품 손에도 돌아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맛있게 드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한 리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해산물 한 상으로 한 끼도 채웠으니 이제는 편하게 휴식을 취해야겠죠? 경포대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이곳은 바로 맛집과 함께 운영되는 호텔인데요. 규모가 크지 않지만 호텔로 갖출 건 다 갖췄다고 합니다. 한 곳에서 숙박과 음식과 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에 관심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한 3년 전에 호텔을 같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되게 호텔도 되게 깨끗하고 그리고 빛도 되게 잘 들어와서 솔직히 바다에 갔다가 와가지고 수영복 말리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말 다 괜찮아요. 바다만큼 넉넉한 인심과 그리운 고향의 맛, 자연의 맛, 거기에 자장가 같은 파도 소리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수 있다면 이곳이 모두가 찾던 이상향이 아닐까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바다에서 잠시 쉬어보세요. 네, 휴가 아직 못 다녀오신 분들은 속초 경포대 휴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 아직까지도 내 집 마련이 꿈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최근에 다시 오른 집값 때문에 한숨만 커져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내 가족을 위해 혹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집을 사는 일도 짓는 일도 힘든 요즘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내 집에서 즐겁게 사는 것도 먼 꿈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여기 똑소리 나게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꿈을 이뤘는지 알아볼까요? 김포의 한 전원주택. 최근 이곳에 집을 짓고 이사를 왔다는 한 구우 씨. 그 색상을 정할 때 아내랑 같이 정했고요. 그다음에 밖에서 보는 것도 이쁘지만은 안에 들어가면 또 아기자기하게 더 잘 꾸며져 있습니다. 집 자랑이 여간한 게 아닌데 내부 한번 살펴볼까요?
부부의 행복한 식사 시간을 책임질 부엌과 스르륵 절로 잠이 들 것만 같은 따뜻한 느낌의 안방. 2층에 아담한 손님방까지 정말 알찬데요. 부부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졌다는 이 집. 노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좀 정성과 관심을 들여서 좀 잘 지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집을 지었죠, 여기다. 인생의 마지막 집으로 선택한 전원주택. 불편하진 않으세요?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거가 좋았거든요. 마침 이렇게 계기가 돼가 그렇게 짓고 나니까 생활하기도 편하고 공기도 좋고. 하나부터 10까지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다는 집. 근데 이 집엔 비밀이 하나 있다고요? 처음에는 이제 4개가 이제 오게 됐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안방, 그다음에 이제 거실 부분, 그다음에 작은 방 부분, 그다음에 2층, 이렇게 4개의 부분이 이제 옮겨져 와서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집이 조각조각 나뉘어져 왔다? 진짜인가요? 여기가 이제 그 이음새입니다. 크레인이 이렇게 들어서 정밀하게 안착을 시키고 그 체결 작업을 다 이제 하거든요. 이 집의 정체는 이동식 목조주택. 최근 귀농인구는 물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동식 목조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조주택이 이제 친환경적인 자재고 장마철 같은 때에도 습도가 잘 유지되고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조주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확대되며 크기도 디자인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이동식 목조주택. 그런데 이동식 목조주택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현장 건축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대량으로 공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질 수 있어요. 현장에서 30평짜리를 한 달에서 2달 걸린다 그러면 여기는 열흘 만에 질 수 있는. 교통비, 숙박비 등 현장 경비 지출이 줄어들어 현장 건축보다 약 30% 정도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동식 주택에 대한 궁금증 대신 풀어드립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 목조주택은 덥거나 춥진 않을까요? 이 수성 연질 폼입니다. 단열 등급은 1등급인데 불이 안 붙습니다. 단열은 물론 불에도 강하다? 토치로 단열재에 불을 붙여봤는데요. 그을음만 생겼을 뿐 불이 옮겨 붙진 않았습니다. 100% 수용성이고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열을 뺏기지도 않고 냉기가 들어오지도 않는, 이게 보온이 달되는 집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집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재료를 쓰는 겁니다. 똑똑한 단열재 덕분에 더위 추위는 물론 냉난방비 부담도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물에 약하지는 않을까요? 목조주택이 제일 취약한 것이 화장실인데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폴리우레아라는 이제 고탄성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우레아라는 방수자재를 종이 상자에 칠한 후 물을 부어봤습니다. 어머, 이거 괜찮을까요? 놀랍게도 물이 새지 않는 종이 상자. 와, 신기한데요? 마지막 궁금증, 어디라도 설치 가능할까요? 답은 노. 작은 집이라도 반드시 해당 관청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최근 고향에 이동식 목조주택을 마련했다는 신동국 씨.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여기 와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이 공사 현장에 건축 소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불합민들한테 그 건축으로 인한 그 소음 피해가 없고. 하지만 이런 장점도 집이 처음과 같이 유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번 집에 하자가 없는지 정기 점검을 통해 집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고 하니 참 믿음직스럽죠. 보통 저희 1년에 한 번 정도 꼭 나오거든요. 어렵기만 한 내 집 마련의 꿈. 조금 더 실속 있게 준비하세요.
이번엔 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네. 김지원 산업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독일의 명품 차량이죠. BMW사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주에서 BMW 520D 모델에 불이 났습니다. 네. 운전자는 주행 중에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서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그 순간 갑자기 앞쪽에서 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는데요.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네, 다음 날이죠. 인천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주행 중이던 BMW GT 차량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도 진술이 좀 비슷했는데요. 달리던 도중에 엔진룸에서 불이 붙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경인고속도로에서는 BMW 420D 차량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목포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닷새 전인 지난 4일이죠. 네. 이 목포에 있는 대형마트 인근을 달리던 BMW 520D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네. 네, 불은 엔진룸 등 차체를 태우고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목포에서 화재가 난 차량의 화재 원인 뭔가요? 사실 이번에도 진술은 비슷합니다. 차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더니 엔진룸 안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경찰과 119에 진술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목포 화재가 더 문제가 됐던 건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권고대로 불과 3일 전에 안전점검을 받았고 안전진단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던 차량이었습니다.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던 차가 불까지 나버리자 이제 정부와 BMW 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점검을 받았는데 네. 그렇다면은 점검을 한 그 수리공들이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안심하고 가서 그렇죠. 운전을 했는데 화재가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여러 차례 화재에 대한 얘기를 김 기자께서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몇 대나 화재가 발생한 거죠? 네, 일단 우선 이 문제 자체는 갑자기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BMW 화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1월부터 문제가 됐고 이후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정도가 됐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BMW 차량 화재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34건이고 그중에 절반이 넘는 18건이 7월과 8월 2달 동안 발생을 했습니다. 여름에 집중되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일 한 건씩 발생을 했고 8월에 들어서는 2일에 2건, 그리고 닷새 전인 4일에도 2건으로 집중이 됐는데요. 문제가 된 520D 모델 역시 연도가 2002년부터 최신식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BMW와 별도로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토부에 따르면 BMW 42개 차종에서 10만 6,317대가 리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BMW 그룹 코리아에서는 또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잖아요, 최근에. 네. 3일 전이죠. 6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BMW 코리아 회장과 그리고 본사의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의 쿨러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토부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화재 원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사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BMW 측의 입장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결함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많은 이 운전자들의 걱정은 진짜 이 문제인지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그리고 특정 나라에서만 이렇게 화재가 난 거는 사실 되게 드문 경우거든요. 그렇다 보니 화재 원인을 두고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국토부랑 BMW 코리아 측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 분석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은 화재 원인을 단순히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만 두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럴 경우에는 또 위험도 따르지 않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독 이렇게 디젤 차량에서만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 따로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디젤 차량 특성 때문인데요. 이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차량보다 이 질소 산화물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소 산화물이라는 것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아주 좀 오염 물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질소 산화물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장착한 게 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는 거거든요. 일종의
배기가스 일부를 질소산화물을 걸러낸 다음에 네. 배기가스 일부를 냉각시켜서 엔진에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모듈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환경오염을 낮추기 위해서 장착한 장치인데 네. 이게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BMW 코리아 측도 현재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이 고열의 배기가스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오작동을 일으켜서 화재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치를 디젤 차량에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BMW 말고도 뭐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도 수년 전부터 이 장치를 계속 장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BMW 디젤 차량에만 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BMW에서만 화재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네, 이 BMW 코리아 측은 대규모 리콜하기 앞서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이상 없으니 확인이 됐다. 그러면 맘 놓고 주행해도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같은 BMW 코리아의 논리는 관련 차량 정비 업계에서도 일부 반박하면서 좀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운전자 입장에서는 리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음 놓고 운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리콜을 해도 화재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만 교체하면 BMW 측은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와 함께 직접 520D 엔진을 살펴봤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네, 리콜용 부품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하면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불이 다시 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BMW 화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이 뜨거운 배기가스가 흡기 다기관이라는 곳에 오일 찌꺼기와 만나서 불이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주행거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행거리와도 그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이 화재가 주행거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의심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일 찌꺼기가 쌓이면 이제 불이 나는 건데 그럼 이 오일 찌꺼기는 어느 정도 탔을 때 불이 나냐 이게 문제인데 전문가들은 6만 킬로미터 이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을 하면 부품을 갈아도 그만큼의 오일 찌꺼기가 쌓이기 때문에 다시 불이 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이 화재가 났던 차량들의 주행 거리도 다 6만 킬로 이상이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화재 피해를 당한 차주들과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인천 BMW 화재의 피해 차주 같은 경우에는 2015년식으로 6만 8천 킬로미터 정도를 탔었고요. 경북 영주에서 있었던 BMW 화재의 피해 차주는 약 10만 킬로미터 정도 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고온에 취약한 엔진 부품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EGR에서 생긴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주변에 있는 부품이 금속으로 돼 있다면 불이 나더라도 좀 화재가 규모가 작아질 수가 있는데 근처에 있는 부품들이 흡기 다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부품도 금속 소재로 함께 바꿔야 한다 이런 의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게 이 엔진 부품 소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환경부로부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좀 BMW 측이 수용할 가능성은 사실 좀 낮아 보입니다. 정부의 대책도 있죠? 네. 정부는 어제 다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에는 BMW 차량의 운행 자제만 권고를 했는데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BMW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을 안 받았거나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에서는 자제가 아니라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리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이제 조사 기간은 10개월 정도라고 계속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절반 정도로 줄여서 올해 안에 화재 원인이 뭔지 꼭 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BMW가 은폐를 했다든지 뭔가 숨기려고 했다는 의혹이 보인다면 뭐 철저하게 엄벌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성격이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건데 이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해 주는 건데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해야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측에서는 이번 BMW 화재처럼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가지 않아도 이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아무튼 원인이 빨리 밝혀져서 불안감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방방곡곡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먼저 수원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시가 다음 달 말까지 고색동 수원시 무궁화 양묘장을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무궁화의 품종 관리를 위해 양묘장을 개방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에게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이번 개방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2019년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청주시가 도시농업 박람회 유치에 성공했으며 내년 5월 17일부터 나흘간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일대에서 열립니다. 네, 다음은 서울 용산구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빨래방을 열었습니다. 이 빨래방은 쪽방 주민들의 의류, 침구류를 세탁해 건조한 뒤 압축 포장해주는 등 모든 세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세탁물 수거부터 배달까지 해줍니다. 또한 서울시는 돈의동, 창신동 등 다른 쪽방촌에도 빨래방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선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네트워크였습니다. 생방송 김현의 굿모닝 8월 9일 목요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